예, 2021년 9월 16일, 예, 음력으로 8월 10일인데요. 제가 어저께 썼던 내용을 정치 산책 30분으로 강의하고, 오늘은 두 번째 정치 산책 32, 이낙연 선생과 호남 정치 연구를 해부해 본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제가 적었던 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호남은 우리가 전남과 전북이 많이 다르죠. 예, 전남은 옛 마한 강약으로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396년도에 옛 마한 지역을 마지막 병합을 하고 이제 백제 땅이 되었던 곳인데요. 그럼에 비해서 부여, 공주, 사비, 익산이죠. 예, 이 지역은 전라북도와 더불어서 바로 백제의 그 귀족과 왕들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매우 높고요. 우리 그 백제 문화의 정수를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 전북 같은 호남이지만 전북의 문화와 전남의 문화는 다르다. 그래서 전남의 문호는 유구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민중과 민초들이 애환과 한과 슬픔과 고뇌가 같이 녹여 있고, 또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해양 창조적 기질과 해양성 기질, 그 다음에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고래로부터 저 인도, 말레이 반도, 그 다음에 순다 대륙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서 대만, 제주도, 큐슈, 또 일본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제주도 다양한 그런 문화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빛골인 광주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이 지금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볼 만하고 또 이해해야 하듯이 이 호남은 매우 의미가 깊은 그런 것이고요. 제가 한국의 민주주의 어머니의 고장이 바로 전남 광주고 가양 문화권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이 가양 문화권이 맨 처음 일본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 일본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그 이후 백제계가 들어가서 일본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고로 이 가야 문화권과 그 다음에 이 마하 문화권은 또한 우리 고조선의 그 정치 연명체를 오랜 시간 유지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매우 한국의 민주화의 기본적인 그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제가 적었던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호남은 전남을 말하고, 왜 전남 광주는 이낙연의 몰락을 보면서 정서적 독립성을 보이며 더 이상 이낙연에 대한 집단적 극화 대상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는가? 예. 그 이낙연이가 어떤 지금에 이제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이낙연이가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호남이 가지고 있는, 특히 전남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동일성,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 공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집단적 극화 대상화가 되고, 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또 고립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조에 호남에 대한 차별과 호남에 대한 고립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의 한국사 연구 서남부에 대한 역사성에 비롯되고 동학 이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들 호남의 한국 사회의 주류에 편입된, 즉 이낙연 선생과 같은 그룹을 매우 심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남 광주에서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출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산업화 70년 동안에 거기에 기생을 하든 아니면 독립적이었던 또 자율적이었던 또 자주적이었던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에 성공했던 그룹들이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낙연 씨를 그 대표할 수가 있는데 그 이낙연 씨를 상징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들만이 또 정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낙연의 몰락이 혹시나 나에게 여파가 미치진 않을까, 또 나의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빼앗기지는 않을까, 또 호남이면서 출세를 해가지고 강남 그 우파에 편성되었던 사람들, 또 호남 출신이면서 이낙연 선생처럼 매우 뭐냐면은 사회적으로知名도가 높은 사람이 됐던 사람들이 혹시나 이낙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숙청되고 개혁파 반개혁파로 몰려서 여기에 나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남에 대한 차별과 호남에 대한 고립에 대한 염려이고, 이것이 호남을 내세워서 또 민주화를 내세워서 그동안 그들이 포장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을 이것이 이제 들통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을 제가 부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줘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하더라도 제가 영남 경남 창녕 사람이잖아요. 경남 창녕 사람이지만 우리 시골에 가면은 어느 누구도 그 전두환, 박정희, 기타 뭐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없죠. 그것은 그만큼 이 영남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뇌되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덕을 본 것도 없으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뭔가가 덕을 보았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옹호하고 그들이 집단화 되어서 극화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이 지금 대구와 경북 쪽의 사람들이 수년 동안에 지금 윤석열을 내세워서 지금 이제 집단화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같이 바로 영남에 살았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제가 20대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예, 태수 저거 생각이 좀 이상하다 라는 등, 아니면 태수 저거 눈꼴이 아주 보기 안 좋다든지, 아주 태수는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듣고 자랐죠.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내 가지고 많은 고민에 대한 갈등이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고민을 해봤던 것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바로 이 개혁과 반개혁이라는 그런 큰 사회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대두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나의 한국사 연구 서남부대한 역사성에 비롯되었고, 동학 이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들 호남의 한국사에 주류에 편입되었던 즉 이낙연 선생과 같은 그룹을 매우 심층심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부대적으로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낙연에 대한 개혁 정치적 공격이 더불어 민주당이 혼자만의 책임인가,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질적인 정서를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남 광주 사람들만이 갖는 정서적 유대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해진다. 예,
저같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해지는데, 보통 일상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투표하고 감정적으로 투표하고 그 다음에 혈연 지연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민도인데, 그래도 전남과 광주 사람들은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 전략적 투표라는 것은 바로 정도를 걸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과 내 스스로 옳은 선택과 판단을 위해서 한 표 한 표를 민주적으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낙연 선생이 호남을 깊이 연구해서 일찍이 호남 인물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정세균 선생은 왜 사퇴했을까? 이 또한 궁금하고, 먼 훗날 정세균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 또한 의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당대의 전남을 대표하는 유일한 사람은 이낙연이고, 전북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세균이죠. 우리는 이 두 분들을 호남의 그 인물로서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호남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이낙연 선생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좀 그 포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포화를 맞을 때는 단순히 그분의 를 공격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궁금하고, 먼 훗날 정세균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 또한 의문을 던진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사타파 TV를 보고, 또 신비 TV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김상호 선생이 운영하는 신비 TV를 보고, 또 열린 공감 TV를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제가 시사타파 이정원 TV 그는 우리가 개국본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혁운동본부에 제가 정회원이기도 하고요. 또 열린공간 TV는 그 정회원으로서 앞으로 언론이 독립 언론으로서 잘 커 나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정기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비 김상호 TV는 지금까지 제가 그 진보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정치 수업을 하면서 최고 수준이고, 특히 PPT를 연구 분석하는 데 탁월하시고, 호남이 그 낳은 아주 뭐냐면은 정치 평론가로서는 수준이 높단 말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진보 민주개혁 유튜버가 약 한 50개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들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깨시민을 견인하고 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낙연 선생이 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올해 나이 70이고 호남을 대표하고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 사퇴를 집어던지는 그 배경을 우리는 잘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낙연 선생이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모순과 한국 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했다면, 아마 이낙연 선생이 지금과 같은 그 스탠스를 뭐냐면 취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낙연 선생도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공부만 많이 했지, 또 동아일보에 기자를 하면서도 시대 그 인식에 대한 의식을 공고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은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시기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낙연 씨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 비판을 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에 편성해서 자기가 여기에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 또 비굴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낙연을 극복하고 이낙연의 그 디딤돌을 해서 앞으로 호남 출신들 중에서도 훌륭한 우리가 개혁파의 인물들이 나와서 그 개혁파를 중심으로 해서 송영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임종석이라든지 지금 현재 광주시장 하는 김용섭 그, 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앞으로 우리 한국의 호남 대통령으로도 키워나가야 될 그런 분들이 좀 제가 또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남 사람들은 이 이낙연 선생이 이번 이런 그 정치 1번지인 종로구 국회의원을 집어던지는 이런 일을 이것이 뭐냐면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이지 않습니까? 공적 지위를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의 견해와 상관없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집어던지고 출마하고 이런 짓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것이 호남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호남인들은 스스로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일부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호남 전남과 그 외에 지금 현재 민주 세력들의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정서를 받아들이고 이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편승하자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우려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괴리는 어디에서 올까? 역사적인 문제인가? 당면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문제인가? 그 중심에 이낙연 후보가 서 있고 이낙연이 그런 짓을 했다는데 진보 유튜브는 야당 법석이라는 것이죠. 이를 대변하는 신비TV를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 글의 취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호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전화가 와서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부분을 제가 이 글을 적고자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해답으로서 또 대응으로서 첫 번째 먼저 이낙연 후보자 입장에서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이낙연 선생의 나이도 52년생이고 70살이죠. 호남을 대표하는 토세력,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까지 지냈던 또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의 성장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언급을 피하죠. 예, 뭐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주변에 모여있는 국회의원 소위 똥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당내에 약 한 50 이내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우리가 지리산 넘어 그 경상북도 그 태백산 너머의 대구 경북 지역으로 우리가 또 한번 가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람들은 박정희 이래 60년 동안 작금의 전두환의 신군부 구태타, 윤석열을 앞세워 검찰 구태타로 헌정지수를 유린하고 마지막 검찰 구태타를 시도하고 실행하였던 세력들이죠. 그리고도 이들 집단은 온갖 욕을 다 처먹으면서도 토착 외구 수구 꼴통 태극기 부대 이 권력욕에 집착해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 이낙연 그룹과 이들이 그 그룹의 둘의 논리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적인 같다는 점은 바로 이들은 민주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촛불 행무를 우리가 막아내었죠. 이들 두 그룹들을. 나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검찰 쿠데타에 항거하면서 지금까지 2년 넘게 투쟁해 왔고요. 이들 중심에 진보개혁민주 유튜브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사타파 TV의 이종호 개총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개총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공정하고 전원 사회입니다. 그 기준은 역사관과 국가관에서 나오고 이를 분명히 해야 하고 위에서 말한 1과 2는 시대의 편승에 기생한 가짜 보수, 가짜 민주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가짜는 어디서 왔는가? 해방전국에 좌파 사회주의와 우파 민족주의 한국 독립당에서 김구가 이끌었던
한국 독립당을 철저히 제거하고 자유당과 친일 지주정당, 이후 한민당이라 하죠. 한국민주당 김성수가 중심인데요. 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야가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이를 교과서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총독부, 항모국 산하 한국 강단 사학이 배출한 인재들이 이 땅의 학문 권력을 털어주고 출세와 함께 사람들이 함께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낙연과라는 것이죠. 이낙연 선생이 평생을 걸어온 적폐들과의 공전을 쳐버리고 쳐내치지 못하고, 이유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고 무식하기 때문이다. 예, 이낙연 선생이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역사의식과 철학이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선생이 역사 속에 부족한 그런 무식하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분이 호남이 난 인물로서 역사관과 국가관이 투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이분이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집안의 입신양명은 될지언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도, 한국의 민주당도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정치 이슈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동안 가짜 보수, 가짜 민주에서 개혁 대 반개혁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개혁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조국 초미애와 깨시민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 반대로 가짜 보수는 없어질 것이고 적폐 카르텔과 개혁하는 당만이 건전한 보수가 될 것입니다. 가짜 보수라고 말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유승민, 이준석, 이런 김무성, 이런 그 박근혜 탄핵 세력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홍준표와 윤석열에게 우리가 갇혀 있더라는 것이죠. 이낙연 선생도 마지막 정치인성을 조국 추미애 검찰개혁에 헌신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이다. 이번에 호남이 개혁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 앞으로 호남은 크게 정치적 발전을 할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몰락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절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후보 사퇴하여 명예로운 퇴진을 기대해 본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호남, 전남, 광주의 해양적이고 창조적이며 농경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을 바로 세울 때이다. 이낙연 선생의 이번 대통령 후보로서의 해당적 짓, 종로정치 1번지 국회의원 사퇴는 토착 호남 세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남이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나라도 팔아먹는 짓과 윤석열, 최영일의 친일 매국적 발언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똥파리라고 말하는 세력은 민주당 간판으로 평생을 호호식하고 꿀만 빨아먹은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이라는 것이죠. 간판만 다를 뿐입니다. 이낙연은 이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들이 기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당과 함께 가짜보수, 가짜 민주 세력이 정치 당이 70년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편성한 세력이 지금 우리 한국 땅의 주인이다. 이를 우리가 개혁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난 말한다. 개혁과 함께 남북통일 보안법 폐지로 지난 적폐를 개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선생을 통해 호남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의 유구한 역사성을 버리는 일이 아님을
골장 김태수가 평생 한국사를 연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연구하면서 우리 팔도 지역 사람들을 연구한 결론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들로 인해 호남이 고립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호남의 역사 연구 기초하여 설명했습니다. 작금의 조국 추미애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촛불혁명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들은 왜 똥파리를 적대할 수밖에 없는가? 이낙연과 이낙연을 따르는 똥파리의 적대적인가? 아니면 원팀이란 이름 아래 호남을 안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을 버려야 하는가? 이들의 호남의 토세력의 이익을 대변해 달라는 말과 같다. 이들의 논리는 그동안 우리도 출시했다. 우리 이익 지켜줘. 그 시도는 지금 이낙연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열린우리당에서도 과거 1987년 양김의 단일화에서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들이 서울대 출신의 대거 한나라당 국민의 힘에 있죠. 지금 이걸 쫓아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한광옥과 그 다음에 김경재 하나갑이죠. 이 한광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죠. 김경재는 대한적십자 총재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하나갑은 심정적으로는 거기에 편승했지만 호남인들의 그런 그 상징적인 김대중계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 연장선상에 호남의 볼모를 잡고 호남의 이익을 옹호하는 호남 투어 세력들이 지금의 호남 정서를 볼모로 내세워 이재명이 되면 투표 안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호남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호남의 정서를 앞세워서 호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름 아래 바로 개혁과 반개혁의 세력에 이렇게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검찰청을 내수가 검찰 구태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우리가 투표 안 한다는 말이 가당한 말이냐 이거죠. 이들은 호남 토 세력의 자제거나 여기에 세뇌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남에 깨어있는 민중은 그런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논리가 이낙연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국회의원 그룹이고 초선 오죽들도 포함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정은 무엇인가? 역사관과 국가관에서 나온다. 이낙연이가 정의와 공정한가? 또 그렇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고, 우리 깨시민이 정의와 공정 앞에 정당한가를 물어보고 싶고, 깨시민이 정치의 주체로서 나서고 있는 작금의 일종의 권력투쟁 요소도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비TV 김상호 선생의 정치 분석을 참조하여 적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분 역시 호남 사람으로서 정서적인 공유의식과 깨시민을 대변하는 진보 유튜브의 서운함이 같이 공존하는 인간적인 고민을 보고 제가 있었습니다. 이 점이 너무 또 아름다운 점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에 또 나의 생각을 좀 더 곁들여서 이 글을 적어 본 것입니다. 나 역시 여기에 뭐 평가나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예, 74,140년 1958년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